미국이 조용히 빼돌린 핵심 공격 헬기 부대, 한국 정부는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2024년 12월,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하던 미 육군 527 공중기병대대가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그것도 엄청 조용하게요. 병력 500명 규모의 AH-64 아파치 공격 헬기를 운용하던 핵심 항공 전력이었는데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미국이 한반도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웃긴 게 미국은 아직도 주한미군 감축은 없다고 우기고 있다는 거죠.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서 확인된 이 조치는 단순한 부대 개편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건 주한미군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군사 전략에서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역할과 배치의 성격이잖아요. 그리고 이번 비활성화는 완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한미군은 더 이상 한반도 전용 억지 전력이 아니라 필요하면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는 전략적 옵션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527 공중기병대대가 뭐 하던 부대인지 아세요? 이 부대는 그냥 평범한 항공부대가 아니었어요. 순환 배치되던 아파치 공격 헬기를 한반도에 사실상 고정 전력화하는 핵심 역할을 해왔던 거거든요. 북한의 기계화 부대랑 장사정포, 이동식 미사일을 상대로 즉각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의 핵심이었다고요. 그런 부대가 별다른 설명도 없이 그냥 사라졌다는 게 말이 되나요? 미국은 이걸 미 육군 변혁 이니셔티브의 일부라고 둘러대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완전 헛소리죠. 변혁의 방향이 너무 명확하거든요. 대규모 지상군 고정 배치 전력에서 벗어나 기동성, 분산성, 다정면, 대응 중심 체제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우선 전구가 어딘지 아세요? 한반도가 아니라 대만 해협이랑 남중국해예요. 소름 돋지 않나요? 더 충격적인 건 타이밍이에요. 비활성화 다음 날 제2보병사단 전투항공여단의 의무 후송부대가 재편됐거든요. 세부 내용은 공개 안 됐는데 미군 조직 개편에서 항공 전력과 의무 후송 체계는 항상 함께 움직이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건 단순 해체가 아니라 기능 통합 혹은 전력 축소의 전조라는 거죠. 완전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진짜 문제는 이 모든 변화가 감축이 아니다라는 말 뒤에 교묘하게 숨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병력 총수 28,500명은 유지될 수 있죠. 근데 전투 핵심 부대가 빠지고 항공 기동 자산이 줄어들며 유사시 즉각 투입 가능한 전력이 감소한다면 그게 바로 숫자를 유지한 감축이거든요. 더 정확히 말하면 질적 감축이에요. 미국 완전 교묘하게 한국 호구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 흐름은 이미 외교 문서에서도 감지됐어요. 2024년 11월 발표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 이전까지 계속 반복되던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대신 전력과 태세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애매모호한 표현만 남았어요. 군사 문서에서 단어 하나가 사라지는 건 절대 우연이 아니거든요. 현재를 지웠다는 건 미래의 변화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열어두었다는 의미예요. 미국 내 논의도 이걸 완전 뒷받침하고 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2024년에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4,500명 재배치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거든요. 미 국방부는 당연히 부인했죠. 근데 이후 실제로 핵심 전투 부대 하나가 비활성화됐잖아요. 말과 행동 중 뭘 믿어야 하는지는 너무 명확하죠. 2026 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 미만으로 감축하는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어요. 오, 그럼 안전하네요? 천만에요. 동시에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 일본 등과 협의했음을 보고하면 60일 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거든요. 이게 무슨 금지 조항이에요? 이건 조건부 허가 조항이에요. 완전 교묘하게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결국 이번 527 공중기병대대 비활성화는 이렇게 해석해야 해요. 미국은 당장 주한미군을 줄이지는 않는다. 근데 언제든 줄일 수 있는 구조로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한반도를 버리지는 않아요. 근데 한반도를 최우선 전장으로 보지도 않는 거죠. 이 변화의 부담은 고스란히 한국으로 넘어오는 거고요. 전력 공백이 발생하면 누군가는 이걸 채워야 하잖아요. 더 많은 감시 정찰 능력, 더 많은 정밀 타격 자산, 더 높은 지금 태세가 요구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늘 그래왔듯 이 모든 요구를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하죠. 동맹국의 더 큰 역할 분담. 표현은 엄청 고상한데 실체는 뭐냐고요?
방위비 압박이에요. 주한미군의 역할은 줄이면서 비용은 더 부담하라는 완전 개 같은 계산이죠. 미국은 병력을 줄이는 대신 청구서를 남기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계산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미국이 방위비 분담을 더 요구할수록 한국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미군이 수행하던 역할을 한국이 대신 맡게 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전략적 이익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이 질문 진짜 날카롭지 않나요? 한국이 감당하는 전력 강화는 더 이상 미국을 위한 비용이 아니에요. 그건 한국 스스로의 생존 전략이며 동시에 미국이 동북아에서 쉽게 발을 빼기 어려워지는 전략적 족쇄이기도 한 거죠. 주한미군의 역할이 줄어들수록 한국군의 독자적 전력은 강화되고 미국은 한국 없이 동북아 전략을 설계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방위비 협상은 시혜가 아니라 거래의 영역이 된 거예요. 지켜주는 대가를 일방적으로 치르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거든요. 앞으로 남은 건 함께 억제력을 구축하는 파트너로서의 협상뿐이에요. 자, 여기서 트럼프라는 인간을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은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에게 한국은 지불 능력이 있는 동맹국, 즉 돈을 낼 수 있는 고객일 뿐이거든요. 그의 머릿속에서 한국의 안보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수익의 항목이에요. 완전 장사꾼 마인드죠. 트럼프에게 방위비 분담금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협상의 칼이에요. 그는 언제든 너희가 이익을 원한다면 대가를 내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인물이거든요.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상호 존중의 한미 관계를 외쳐도 트럼프의 계산기에는 그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의 언어는 숫자이고 그의 철학은 거래예요. 그에게 동맹은 의리가 아니라 계약이며 언제든 이익이 끝나면 계약도 끝난다는 논리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게 나와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 자신의 소신을 완전 직설적으로 이야기한 바 있거든요. 지금은 나라의 수장이기에 직접 자극적 언급은 피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엄청 강한 사이다 발언을 했었어요. 2017년 성남시장이던 시절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과 관련해서 쉽게 말해서 호구가 되고 있다며 주둔비 부담을 13 정도로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거든요. 완전 통쾌하지 않나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독일은 18%, 일본은 50% 정도 부담하는데 우리는 77%를 부담하고 있어 적정선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미군 철수 우려에 대해 이렇게 답했죠. 붙박이 군대가 아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이동하는 신속기동군으로 재편돼 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와 있는 게 아니라 미국 필요와 이익에 의해 주둔하고 있다. 미군이 철수할 수 있는데 철수하게 되면 미국이 심각한 손해를 보게 된다면서 못 갈 거지라고 예측했어요. 완전 팩트 폭격 아니에요? 그러면서 철수할 수 없지만 철수를 각오하고 이제는 대비해야 한다고 답변했어요. 진짜 명쾌한 전략가의 사고방식이죠. 또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미국 타임즈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거든요. 이 말이 뭘 의미하냐면 대한민국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맹이지 지갑이 아니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돈을 쉽게 뜯어갈 만큼의 협박에 굴복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부자나라면서 미국 덕에 존재한다며? 주한미군 방위비 9배 인상 압박을 하던 차에 나온 완전 제대로 된 반격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들에서는 한미동맹은 강요가 아니라 신뢰로 유지되는 것이고 더 이상 일방적 보호비 장사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이 발언은 국내외 언론에 대서특필됐고 미국 내 진보 언론에서도 한국 대통령이 드디어 불편한 진실을 말했다는 평가가 쏟아졌어요. 완전 통쾌했죠. 여러분, 지금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한국은 이제 세계 5위. 군사력, 세계 10위권 방산 수출국으로 성장했어요. KF-21 보람의 전투기, K 흑표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이 이름들은 이제 단순한 무기가 아니에요.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상징이거든요. 과거에 한국이 보호받는 동맹이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협상 가능한 동맹으로 완전히 진화했어요. 이제 미국의 계산서 위에서 한국은 단순한 지출 항목이 아니라 협상 변수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변화인지 아시나요? 트럼프는 주한미군의 성격을 바꾸려 하고 있어요. 그에게 주한미군은 북한 억제 수단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진 기지거든요. 펜타곤 내부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병력을 일부 감축하되
F-35A, MQ-9 리퍼 드론, PAC-3 요격 체계 등 첨단 전력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에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명분 아래 주한미군은 언제든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로 이동 가능한 모바일 자산으로 설계되고 있는 거죠. 근데 한국은 이 흐름에 냉정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한미 동맹이 중국 포위망의 일부로 변질되는 것을 그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외교 안보 전략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미국의 패권 경쟁을 위해 세계 경찰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은 싸워서 이기는 나라가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더 나은 평화입니다. 진짜 멋있지 않나요? 이 말은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에요. 주권의 선언이며 종속의 시대가 끝났다는 선언문이거든요. 대만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한미연합작전 체계를 근거로 한국의 개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한국은 더 이상 둘 중 하나를 강요받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트럼프의 연루와 반기의 함정 속에서 한국은 세 번째 길, 자주적 동맹을 선택한 거예요. 한국은 이제 동맹의 구조 속에서 자신만의 균형점을 찾고 있거든요. 미국과는 공조하되 의존하지 않고 중국과는 경쟁하되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한국은 독자적인 정찰 위성 요격 체계를 구축 중이며 LSAM 장거리 요격 체계, 국방 AI 체계를 통해 한국형 억제력을 현실로 만들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미국이 떠나도 한국은 버틸 수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거든요. 최근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로 내정된 존 노 후보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한미군은 한국의 안보뿐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한 자산이다. 이 발언 진짜 의미심장하거든요. 한반도 방어가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이익을 위한 존재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워싱턴 내부에서는 주한미군을 전진 배치 자산으로 규정하는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는 명백히 한반도 중심의 동맹 구조가 아닌 중국 포위망의 일부로 재설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는 한국의 영토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적인 플랫폼이라며 한국이 단순히 방위비 분담국이 아니라 미국 전략의 전진기지로 기능해야 한다고 밝혔거든요. 이건 사실상 한국의 안보 주권을 미국의 대중 전선 구조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되는 거예요. 즉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가 한반도의 평화 유지에서 미국 패권의 연장선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죠. 트럼프는 이 과정을 비용 효율화라 부르는데 실상은 동맹의 주권을 미국의 전략에 편입시키는 과정이에요. 완전 뻔뻔하죠. 트럼프는 협상의 귀재라 불려요. 그는 거래에서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데 천재거든요. 근데 이번엔 상황이 완전 달라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한반도에서의 억제력, 정찰력, 타격력은 이미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으로 발전했거든요. 이재명 정부는 방위비 협상을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닌 주권 협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즉 내더라도 조건부로 지휘권, 작전권, 정책 결정권을 함께 가져가는 방식이에요. 한국은 협상장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주권이라 선언했거든요. 이 발언은 트럼프의 논리에 정면으로 맞선 자주 국가 선언이었어요. 트럼프 2기의 한미동맹은 냉정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국이 주저하지 않아요. 한국은 이미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자 세계 10대 경제, 5대 군사 강국이거든요. 한국은 이제 단순히 미국의 전략적 자산이 아니에요. 세계 공급망의 핵심 기술 패권의 중심, 그리고 스스로 안보를 설계하는 국가예요. 트럼프가 얼마를 낼 거냐고 묻는다면 한국은 이제 그 돈이 우리 안보를 얼마나 지켜주느냐고 되묻는 거죠. 그것은 거래의 부정이 아니라 거래의 대칭화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싸워서 이기는 나라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진짜 강한 나라다. 이 한 문장이 바로 한국 외교의 새로운 교과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의 시대가 동맹의 신화를 무너뜨렸다면 한국은 그 잔해 위에 강한 자주 국가의 현실을 세우고 있어요. 트럼프의 의견은 결국 하나의 실험이거든요. 동맹 없는 세계가 가능한가 하는 실험. 그의 방식은 간단해요. 모든 관계를 0과 1의 거래로 바꾸는 거죠. 근데 한국은 이 실험의 종속 변수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서 미국의 단순한 수혜국이 아니라 공급망 동반자예요. 이 관계는 보호와 피보호가 아니라 이익의 교차점으로 전환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국의 방산 수출 좀 볼까요?
2023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약 140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아세요? 전 세계 방산 수출 순위에서 한국은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폴란드의 K 흑표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를 수출하는 계약만 해도 수십조 원 규모예요.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무기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납기도 빠르다. 유럽 무기는 너무 비싸고 오래 걸린다. 완전 인정받은 거죠. 호주도 K9 자주포를 도입했고 노르웨이도 K9를 채택했어요.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까지 한국 무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한국은 이제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로 완전히 전환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미국에서 F-16, F-15 전투기를 사왔지만 이제는 KF-21 보라매를 자체 개발해서 수출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도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했고 필리핀, 태국도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K 흑표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동성과 화력을 자랑해요. 최대 시속 70km로 달릴 수 있고 하이드로 뉴매틱 서스펜션으로 차체를 기울여서 사격할 수 있어요. 이건 독일 레오파르트이나 미국 에미레이, 에이브람스도 못하는 거거든요. 게다가 자동 장전 장치가 있어서 승무원이 3명만 있으면 돼요. 엄청난 기술력이죠. K9 자주포는 진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무기예요. 분당 6발을 발사할 수 있고 사격 후 즉시 이동할 수 있는 슈트 앤 스쿠트 능력이 뛰어나요.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됐는데 이제는 전 세계 군대가 원하는 무기가 된 거죠. 폴란드는 K9를 600대 이상 도입하기로 했어요. 600대요. 이건 한 나라의 포병 전력을 한국 무기로 완전히 재편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천무다연장 로켓은 북한의 방사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됐는데 사거리가 80km에서 최대 290km까지 확장 가능해요. GPS 유도 기능이 있어서 정밀 타격이 가능하고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해서 특정 지역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거든요. 이건 진짜 무시무시한 무기예요. FA-50 경전투기는 원래 고등훈련기로 개발됐는데 경전투기로 개량되면서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요. 가격이 F-16의 절반 수준인데 성능은 충분히 실용적이거든요. 폴란드, 말레이시아, 태국, 이라크 등이 FA-50을 도입했고 필리핀도 추가 도입을 검토 중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한국은 이제 방위 산업에서 기술 자립을 넘어서 기술 수출 단계로 진입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미국, 유럽, 러시아가 방산 시장을 독점했지만 이제 한국이 제4의 축으로 자리 잡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문제가 아니에요. 방산 수출은 외교적 영향력과 직결되는 거거든요.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한다는 건 폴란드의 안보가 한국 기술에 의존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엄청난 전략적 자산이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